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219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19페이지에 그 가로 4번. 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자, 이것도 역시 2월 19일자 올해 이제 신설된 조문이죠. 그래서 두 달밖에 안 되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거주 의무, 실수요성 요건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분양가 규제받고 싸게 분양받을 만큼 실제 일정 기간은 거주를 하도록 하는 거죠. 거주 의무가 또 신설이 되고요. 자, 또 하나 1번은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 근데 입주자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 소유자인데 그 가로에 상속받은 자는 제외. 그거 그렇죠. 그럼 상속받은 거는 부득이한 거니까 그거는 예외를 주고요. 자,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밑에 있죠. 대통령 명의 정하는 기간, 그거를 거주 의무 기간이라고 그래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딱 끊고요. 그래서 최장 5년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데요. 다만 해외 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걸로 본다. 저 거주 의무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예외가 아니면 이제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간 살아야 되는데요. 박스에 그 1번에 거주 의무 기간에서 사업 주체가 수도권 있죠. 그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입니다. 수도권이요. 그래서 가로 1번 공공택지고 가로 2번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럼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가로 1번 공공택지. 자, 이게 원칙이니까 그 원칙, 그것만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에서 원서를 공급하는 주택은 또 하나 1번. 그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있죠? 80% 미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분양가 상한제죠. 인근 지역의 매매가가 예를 들어 10억, 시가가 10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8억 미만으로 7억에 분양받았다. 완전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그때는 5년간 살아야 됩니다. 5년 동안 5년. 자, 그런데 두 번째, 분양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 100% 미만이죠. 그럼 인근 지역의 매매가 10억인데 9억에 분양받았다. 조금 싸게 분양받았죠. 이때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80% 미만 싸게 분양받을수록 거주 의무 기간은 길어져요. 80% 미만 5년, 100% 미만 3년입니다. 그래서 5년, 3년. 그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그 주택에 거주 살아야 됩니다. 다만 현재 해외 거주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하나는 2번. 자, 거주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즉 예외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내 그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즉 거주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거주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거주 의무에 위반했을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다시 사버려요. 근데 이때 매입할 때 피 붙은 거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납부한 입주금에 은행 이자만 딱 붙여갖고 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에 위반하게 됐을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가로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자, 얘는 불평.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그렇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즉 민간택지에 지정하고요.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라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바로 밑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대상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구체적으로 어디다 지정하는 거냐? 그 박스에 일단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존재 조건 어디서 지정하는 거냐?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1번. 직전월부터 그 밑에 줄 소급해서 12개월간, 12개월 동안, 12개월은 그냥 1년이죠. 1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2배 동안
그 1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 분양가 급등하는 곳이니까 이런데 추정할 수가 있고요. 또 2번, 직전을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의 매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또 3번, 직전을 소급해서 2개월 동안, 2자 동안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5자 동안에 5대1을 초과했거나 끝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일 때는 모두 10대1, 10자 동안에 10대1을 초과한 곳이다. 그럼 이 경쟁률이 높은 곳이다. 그죠?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국민주택 규모는 모두 10대1을 초과. 이런 경쟁률이 높은 곳은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곳이죠. 분양가 올려도 그냥 다 분양받으려고 덤비니까 이런 데가 분양가 급등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숫자만 딱 보면은 2, 5, 10. 자,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지역뿐만 아니라 좀 이따 볼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지역의 지정 기준도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쪽에서 지정하는 지역 중에서 공통 기준이 그거예요. 2, 5, 10. 그래서 28일 때 그냥 기출. 그래서 그 박스에 그 1번하고 그 3번 두 개 확실하게 정리해 두면 2번 굳이 몰라도 얼마든지 객관식 시험 찍어갖고 맞출 수가 있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라고 그랬어요. 1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것. 그 다음 3번은 경쟁률 높은 것. 2, 5, 10. 그래서 두 개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또 하나 2번. 자,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그렇죠? 시도지사 의견 들어야 된다. 자, 또 다 똑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만 듣습니다. 시도지사 의견만 들으면 되고요. 또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끝에 그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 또 틀려요. 의무적으로 해제해서 쓸데없는 규제들 다 풀어주도록 하고요. 또 옆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분양가 상한제 조정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그 지정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밑에 줄에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동그라미.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죠. 그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그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가 있고요. 그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밑에 그 두 번째 줄 끝에 40일 내, 40일 동안 40일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결과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사유가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제, 지정권자가 아니면 지정권자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 자, 이것도 이하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 공통입니다. 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 그 밑으로 하셔갖고요. 이제 주택의 공급. 그럼 공급하는 절차. 여기서 먼저 한번 보면. 그 사업주체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갖고 5년 내 공사에 착수합니다. 이 착공이 공급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되죠. 이 착공과 동시에 사업주체는 바로 그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고요. 자, 두 가지 요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로부터 분양에 보증받았다. 자,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착공과 동시에 바로 입주자 모집할 수가 있다. 그러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서 공사합니다. 착공과 동시에 바로 분양할 수가 있다. 요거를 소위 선분양한다. 그렇죠? 대지의 소유권 확보되면 바로 선분양할 수가 있고요. 선분양이니까 입주자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 절차, 분양가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받아야 돼요. 그 입주자 모집 승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받고요. 그럼 입주자 모집 승인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은 좀 전에 봤던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거 열어갖고 분양가 이런 게 적합한지 다 심의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주게 되죠. 그런데 절대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는 게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습니다. 자, 요게 20회 후에 그냥 4번이나 기출. 그래서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 승인받는다. 그럼 무조건 틀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은 민간 사업 주체만 받습니다. 자, 그럼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내줬어요. 그럼 이제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분양 광고 내갖고 공개 모집. 그럼 분양받고자 하는 자들이 사업 주체에게 공급 신청. 자, 이거를 청약한다 그러죠. 청약 통장 써갖고 이제 청약을 합니다. 그럼 신청한 자 중에서 공급 순위. 자,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에 따라서 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을 해요. 1순위자부터 입주자로 선정 남았다 그러면 2순위, 2순위까지 갔는데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분양, 선착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순위에 따라서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 그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금 내고 아파트 분양계약,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그 자들을 입주 예정자라고 부르고요. 또 입주 예정자 납부한 계약금 받아갖고 이제 공사하는 거죠. 공사하면서 중도금도 6개월마다. 그래서 보통 3년 공사하니까 6번 중도금 받고요. 3년 지나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인지 검사, 시군구청장한테 사용 검사부터 받고요. 사용 검사 떨어지면은 이제 아파트 건설 공사 다 끝났으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사업 주체가 최초로 등기부터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사업 주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다 해놓고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언제까지 입주들 하세요? 입주하라고 통보합니다. 그럼 통보받은 입주 예정자가 잔금 치르고 열세 수령해서 아파트에 입주. 자, 입주하면서 이제 사업 주체로부터 등기도 다 넘겨오는 거죠. 그럼 이전 등기까지 넘겨오면 소유권 취득해서 분양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소유자들을 우리가 입주자다라고 하고요. 그럼 위에가 건설 절차, 밑에는 공급 절차. 지금 분양은 언제 끝나는 거냐? 착공과 동시에 다 입주자 모집해갖고 분양 계약도 다 체결해 놓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입주시켜주니까 이 절차를 선분양 후건설이라고 합니다. 선분양 후건설. 그래서 박스 밑에 자, 가로 1번에 입주자 모집. 그럼 사업 주체. 근데 가로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 거기다 불평.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하고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려면 그 밑에 준 시군구청장한테 승인, 승인 또는 그거를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그래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데 가로에 복리시설은 신고 또는 입주자 모집 신고만 해라. 그럼 복리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상가죠. 상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신고. 그래서 원칙 입주자 모집 승인인데 상가는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맨 앞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 그 공공주택 사업자가 누구냐? 그 밑에 조그만 것이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다른 법의 개념인데 주택법에서 갖다 쓰고 있죠.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1번만 보면 돼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을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받고 신고하고 일체 없어요. 그게 20회 때는 정답이고 이후에도 4번이나 하는 기출.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받고 신고하는 게 절대 없다. 그 다음 가로 2번으로 합니다. 견본주택의 마감재 목록표 등의 제출. 견본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 쓰죠. 이 선분양이니까 모델하우스만 보고 분양계약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의 마감재 이런 거 좋은 거 쓰는 거죠. 또 빌트인 가구 같은 것도 좋은 거 써갖고 삐까번쩍 해놓고 실제 시공할 때는 마감재 후진 거 쓰고 이런 입주자의 불만이 생기니까 모델하우스에 사용한 마감재 어떤 거 썼는지 다 목록표 작성해갖고 제출하도록 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1번.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 즉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려면 대출 끝에 그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감재,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 그리고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이런 것들 다 제작해갖고 또 승인권자 시군구청장한테 의무적으로 제출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또 하나는 2번 시군구청장은 뭐죠? 시군구청장은 이 제출받은 마감재 목록표 등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또는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보관한다 이러면 틀려요. 사업주체가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서 입주자가 보여달라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죠. 그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에 사업 주체가 마감재 생산업체 부대 등으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마감재 목록표와 다르게 마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당초의 마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 그게 28회 때 정답이죠. 같은 질 이하로 한다 해갖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질 이상, 당초의 마감재하고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뭐 법조문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바로 3번의 입주자 저축. 입주자 저축을 소위 청약 통장이라고 하고요. 자, 국토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나 일부, 즉 주택자금 전부나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주자 저축이 종전에는 청약 저축, 예금, 부금 뭐 많은데 다 일원화됐습니다. 이제 통일화돼갖고 그 밑에 보면 입주자 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용주택을 공급, 그렇죠? 국민주택, 민용주택 다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종합저축 그거 하나만 딱 이제 통일화된 거죠. 그래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거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가 있죠. 누구든지 다 가입할 수 있고 요건이 되면 국민주택, 민용주택 다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얘를 소위 맞는 통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청약저축에 종합저축에 가입해갖고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면은 공급 순위라는 게 부여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1순위는 1년 12번이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뭐 서울이나 인천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 24회 이상 부으면 1순위가 되죠. 그래서 지방에 경기 또 안 좋고 그런 데는 6개월이에요. 6번만 부으면 또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서 일정 기간, 일정 횟수,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면 순위가 부여되고요. 이 순위에 따라서 주택의 입주자가 돼서 분양받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그 종합저축을 말하고요.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이죠.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1인 1계좌입니다. 한 개만 가입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공급 일반론 다 봤고요. 그 밑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거기서부터 규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선분양이니까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금, 중도금 미리 다 냅니다. 이 돈 미리 내는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업주체가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즉 사업주체 금지라고 해요. 사업주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요. 그래서 원칙,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그렇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끝에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렇죠?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럼 이전 등기하려면은 입주부터 해줘야 되니까 그 가로에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 밑줄 같은 말입니다. 말한다.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나 입주 가능일이나 같은 말. 이후 60일 동안 별표.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일단 누가 하면 안 되는 거냐? 사업 주체가. 사업 주체가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그 기간 갖고 제일 잘 물어봐요. 자,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날. 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 공급 시작입니다. 공급 시작.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게 공급 시작. 처음부터. 자, 입주 예정자가 입주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60일까지 요거는 모든 세대가 다 입주를 완료해갖고 등기할 수 있게끔 다 분양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공급 처음 시작부터 분양이 다 끝날 때까지 60일까지 사업주체는 요 입주 예정자 이자들의 동의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를 하면 안 되냐? 박스에 1번. 주택과 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같은 담보 물건을 설정. 그럼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또 2번.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 그럼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물건이라고 그러죠. 물건.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했다. 그럼 얘들 공통점은 다 대항력이 있는 용의권입니다. 대항력 있는 용의권. 소유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용의권의 설정. 그 다음 3번. 그 매매나 증여 등으로 처분. 그 한 번 분양인데 또 팔았다. 그걸 소위 이중분양한다고 그러죠. 이중분양. 자, 이런 행위를 사업주체는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죠. 그 예를 들어 갖고 입주자로 선정된 A. 자, 얘가 동호수 뭐 706동 904호. 동호수 지정하고 계약을 치기로 했어요. 계약금 내고 계약을 치게. 그럼 그때부터 요 A를 입주 예정자라고 하고요. 706동 904호. 요거는 A가 분양받은 아파트니까 A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업주체였지 마음대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를 주고 딴 사람한테 이중분양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우기 당연한 건데 그 법조문으로만 쓰면 그렇게 어렵다. 얘기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업주체가 저당권 같은 거 함부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즉 피해를 주는 행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니까 이건 항상 기간이 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입주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날 이후 60일까지. 그럼 반대 해석하면 자, 입주 예정자는 입주했어요. 며칠 내 등기해가라. 60일. 60일 후부터는 법에서도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60일까지 딱 사업주체가 못하게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합니다. 예외. 다음에 해당할 때는 또 예외.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1번. 그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 즉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건설 자금의 융자 받을 때 그럼 사업주체가 은행에서 돈 빌려요. 그리고 다시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대출해 주는 거죠. 이거를 소위 중도금, 집단 대출해 준다 그러죠. 사업주체 신용으로 입주자에게 집단 대출해 줄 때 이거는 결론적으로 입주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거니까 그때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자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받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주체가 파산, 끝에 합병 뭐 등등으로 두 번째 줄 끝에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 그럼 사업주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사업주체 금지행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부도나 파산, 합병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 이런 때에도 예외가 있고요. 자, 그런 예외가 아니면 사업주체는 60일까지 입주 예정자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음식 옆에 있이 부기등기 60일까지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사업주체는 소유권 등기에 의무적으로 부기등기까지 다 해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주택은 이제 사용검사 떨어지면 이제 공사 끝나고 새로 지어졌어요.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등기. 사업주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부터 하죠. 1번 소유권 보존. 사업주체 주소 연월일. 보존등기하고 요 밑에다가 요 주택은 60일. 그 입주 통보한 날부터 60일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없음. 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기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두도록 하고요. 이 부기등기 등기하는 목적은 공시. 다 외부에 공시해라. 그래서 부기등기 의무까지 부과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그 밑에 줄 그 내용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부기등기 해야 된다. 딱 끊고요.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동그라미 공공일 때는 밑에 줄 그러하지 않다. 그럼 공공사업주체는 부기등기 의무가 없다. 이유는 공공사업주체가 이중분양하고 그럴 염려가 없어요.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 부기등기는 민간사업주체만 합니다. 민간사업주체만 의무적으로 부기등기까지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의 등기부가 각각이에요. 그래서 부기등기도 각각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부기등기하는 시기. 자,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딱 끊고요.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대지는 입주자 모집하려면 소유권 다 확보하고 있어라 그랬으니까 대지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는 똑같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해라. 그런데 주택은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갖고 사용검사 떨어지면 최초로 이제 하는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할 때 부기등기 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니까 바꿔갖고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한다. 틀립니다. 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 주택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선분양인데 그래서 주택은 나중에 공사 끝나고 최초로 하게 되는 등기, 보존 등기할 때 다 부기등기하고요. 자, 요거는 나머지 부기등기 다 똑같아요. 거기다 쓰세요. 거주 의무.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장 5년까지 거주 의무가 있죠. 이 거주 의무에 관한 것도 다 부기등기 해줘야 되고요. 좀 이따 볼 전매행위 제한. 전매 제한도 그 내용을 소유권 등기에 다 부기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는 무조건 언제 하는 거냐? 보존 등기할 때. 거주 의무든 전매 제한이든 다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무조건 보존 등기 최초로 하는 등기할 때 부기등기까지 해라. 그거 딱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고요. 그럼 부기등기에서 외부에 다 공시 알려줬으니까 그 밑에 효과 동그라미 3번. 부기등기 이후에 대지나 주택을 양수, 제한물권 설정, 압류 이런 거 해봤자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 동그라미.
그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부기 등기 이후에 저당권 이런 거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인 저당권이 된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사업 주체 금지행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는 20회 전까지는 그거 갖고 맨날 물어봤는데, 그 이제 20회 이후에 조금 포인트가 넘어갔죠. 가로 3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자, 얘 불평. 얘는 뭐 타이틀에 보시듯이 27, 29, 30. 근래 그냥 3번이나 단독 기출입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물어보는 논점 중에 하나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항상 이 매도 청구는 중요한 제도고요. 어떤 거냐면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검사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되찾게 된 자, 이거를 실소유자라 그래. 실소유자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토지 소유자. 실소유자에게 그 해당 토지를 시가 또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항상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입니다. 무조건 매도 청구는 시가. 이때 그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5% 동그라미 5% 미만이어야 된다.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목 그대로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입니다. 사용검사 후. 그럼 사용검사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아파트 건설공사 다 끝나고 사용검사 후에 입주자를 입주해갖고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주택단지의 일부의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게 된 실소유자, 뭐 A가 있다고 그래요. 그 A가 원래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A가 사업주체한테 이 땅을 팔았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이 땅에 아파트 단지 건설했다 그 얘기인데, 자 A가 사업주체한테 내가 사기당해서 강박 착오로 이 땅을 팔았다.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갖고 몇 년 싸웠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다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이게 원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A가 원래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게 된 건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고 딴 사람이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 실소유자에게 이 땅을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다시 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요. 다만 이때 이 실소유자가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는 인정합니다. 그럼 5% 이상 되면 매도 청구 못해요. 그럼 얘가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사야 됩니다.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5% 미만이어야만 매도 청구는 인정. 이거는 취지가 뭐가 똑같은 거냐. 좀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 즉 5% 미만이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사용검사 후에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게 된 실소유자가 있어도 그 면적이 5% 미만일 때는 이때는 주택의 소유자가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기한. 자, 이때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동안 2년 내 송달돼야 된다. 즉 2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5% 2년 그게 30회 그냥 기준. 그래서 가로 딱 비워갖고 가장 핵심적인 거 숫자 물어본 거죠. 그럼 매도 청구하는데 실소유자가 안 판다 그러는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동그라미 3번. 주택의 소유자는 대표자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이때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4 이상의 동의. 그렇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갖고 선정한다. 그게 29회 때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선정할 때는 4분의 3 이상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요. 동그라미 4번에 이런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 또는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거는 이 주택단지의 토지 소유권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소유자 전체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런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게 효과가 미치고요. 즉 소유자 전원이 소송비용 이런 거 부담해라 그 얘기인데 동그라미 5번 주택의 소유자는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전부를 다시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주체한테 내놔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이 궁극적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사업주체. 한마디로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의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아파트 분양했다 그 얘기니까 이런 매도 청구의 전적으로 귀책사유는 사업주체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는 다시 사업주체에게 소송비용 등의 전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그래서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 쌓아봤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그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도 발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주택에 투기 규제하려고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겁니다. 규제가 제일 센 거다. 그래서 얘는 지정되면 모든 규제 총집합입니다. 뭐 대출부터 시작해갖고 세금,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그리고 정비법에서도 각종의 규제 다 투기과열지구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제일 센 건데요. 자, 얘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바로 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딱 끊고요. 자, 이때 투기과열지구는 그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읍면동,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그래서 시군구, 읍면동, 관할구역 단위로 명확하게 최소한으로만 지정합니다. 규제가 제일 센 거니까 최소한. 그 밑에 또 하나는 2번 절차. 그럼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그렇죠? 시도지사 의견 듣고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딱 끊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 그렇죠?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자, 이 절차도 맨날 바꿔갖고 그럼 국토부 장관이 높은 사람이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의견 든다 이러면 틀려.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돼요. 협의.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도지사는 아예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만 들으면 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 밑으로 갑니다. 대상. 투기과열지구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항상 뭐가 높은 곳이냐?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것.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이죠. 지역으로서 밑에는 대충 주택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 기준 박스 1번 직전을 소급해서 대출 2개월, 2자 동안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5자 동안 국민주택 규모면 모두 10대1을 초과, 10자 동안 초과한 거 2, 5, 10. 얘는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그거가 공통입니다. 그게 28회 때는 기출이형 숫자 2, 5, 10 가로 딱 비워갖고 숫자만 갖고 물은 거죠. 그 다음 이번에 다음 해당에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이다. 그럼 공급이 위축된다는 게 공급이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입니다. 증가한 곳 그러면 안 돼. 증가가 아니고 감소. 그럼 직전월보다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 줄었다. 주택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는 이따만큼인데 공급 물량이 줄었어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죠. 이런 데서 분양받으면 로또 분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3번 끝에 보면 땡땡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럼 주택 보급률 이런 게 전국 평균 이하다. 이 말은 주택이 한참 부족한 곳입니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거기서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3번은 수요가 많은 곳이고 2번은 공급이 부족해지는 곳이고 1번은 경쟁률이 높은 곳이고 이런 데가 다 투기하는 곳이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들어갑니다. 바로 3번의 해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끝에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역시 의무적으로 해제. 또 하나 이번에 국토부 장관은 1년 동안 1년마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밑에 대충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합니다. 1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서 재검토 결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제해야 된다. 제일 센 거니까 항상 해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죠. 또 옆으로 갑니다. 또 하나 3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바로 밑에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지정권자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또 하나 4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해제 요청받으면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 자, 요거 의무적으로 해제한다. 지정권자 아니면 해제 요청할 수 있고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이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다음이죠.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주택에 투기하는 곳에 두 번째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센 게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이 조정 대상 지역. 얘도 지정되면은 뭐 세금이라든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거죠. 그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더는 지역에 대출 끝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끊고요. 이 경우 과열 지역은 역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시, 군, 구, 읍면동, 관할구역 단위로 명확하게 최소한으로만 지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1번의 과열 지역은 끝에 보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곳이고, 2번의 위축 지역은 끝에 보면 주택의 분양이나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과열 지역, 위축 지역 이 두 개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죠.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러면 공급 쪽에서 지정하는 게 세 번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조정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하나 끼니까 그것 때문에 5만 개 은행 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으로 끝나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지역으로 끝나는 거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근데 투기과열 지구, 그것만 지구로 끝나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까지.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때도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몇죠? 시도지사 의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만 들어가고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 가로 2번의 해제, 의무. 역시 국토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끝에 그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근데 국토부 장관은 반기, 동그라미 불표. 반기마다 밑에 대출 조정 대상 지역의 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또 2월달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유지 여부를 재검토.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마다 유지 여부를 재검토. 또 달라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1년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마다 지정의 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요청.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밑에 대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요청. 또 한편 넘겨보시면 그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역시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준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제, 지정권자가 아니면 해제 요청,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 아주 요새 잘 물어보는 것들이죠. 그럼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일세요. 근데 효과는 6번 주택의 전매 제한입니다. 주택의 전매일을 제한. 그게 지정하면 효과죠. 주택법에서 지정 효과입니다. 그럼 전매라는 것은 다시 파는 거죠. 매매하고 다시 파는 걸 전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매는 되파는 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다시 못 팔게 하는 거. 그거를 전매 제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거기서 주택은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다 포함합니다. 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받은 지위 다 포함해서 주택 대출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 자, 여기서 전매는 가로 열고 매매, 증여, 권리 변동 가져오는 모든 행위, 일체행위. 사고 파는 모든 행위요. 매매든 증여든 사고 파는 일체행위인데 상속만 지읍니다. 상속 동그라미. 그래서 상속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줍니다. 상속하지 마라. 죽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속은 항상 제외.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은 중개. 알선할 수 없다. 그래서 전매 제한의 대상. 일단 보기 전에 그 밑에 공통. 자, 1번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그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오프합니다. 그래서 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때부터 이제 전매 제한 들어가서 못 판다 그 얘기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그게 첫 번째 전매 제한 대상.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렇죠? 그럼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게 첫 번째 전매 제한 대상. 그러면 투기과일지구에서 기존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기존의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고 투기과일지구에서 새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 기존의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두 번이나 하는 정답이요. 그래서 투기과일지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 그럼 전매 제한 기산점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땡땡 뭐 할 때까지 해당 주택의 그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은 밑에 전매 제한 기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빼고요.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등기할 때까지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딱 끊고요.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는 5년 동안 5년으로 한다. 5년. 그럼 최장 5년까지인데 그 5년이 핵심이 아니고 뭐 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느냐. 등기할 때까지. 그럼 투기과일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럼 투기과일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 제한 들어왔는데요. 자, 입주자가 됐다. 그럼 이제 계약금 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입주 예정자. 그 입주 예정자는 구체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은 거니까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그러죠. 이걸 소위 분양권. 분양받은 권리. 그럼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 3년 공사 끝나갖고 입주 통보받고 입주해서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 취득. 그럼 등기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 말은 분양권 전매를 일체 금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는 일체 전매할 수 없다. 그 분양권 전매할 수 없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걸 법적으로 등기할 때까지, 등기 칠 때까지는 분양권 전매 일체 금지.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까지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럼 그것도 조정 대상 지역의 기존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그딴 거 없어요. 기존의 주택이 아니고 새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 그게 전매 제한 대상. 그래서 1번에 과열지역 역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등기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딱 끊고요.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는 3년으로 한다. 3년 또는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제일 센 거니까 최장 5년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3년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 일체 금지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전매 제한 핵심이요. 끝판왕. 그래서 분양가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투기 못하게 일정한 기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얘도 역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옆에 있지. 자, 1번에 수도권, 수도권에서 또 9번 공공택지냐 밑에 공공택지 외유택지냐 또 나누는데 항상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공공택지가 원칙이니까 그거라도 확실하게 봅니다. 공공택지. 9번 동그라미 1번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100% 이상 100% 이상 그렇죠. 그럼 인근지역의 매매가 10억인데 분양가도 10억. 그럼 이건 뭐 분양가대로 시가대로 분양한 거니까 싸게 분양한 거 아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동그라미 5년 딱 5년으로 시작합니다. 5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분양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이상이죠. 100% 미만은 되고 80% 이상. 그럼 인근지역의 매매가 10억인데 8억에 분양받았다. 좀 싸게 분양받았어요. 이때는 8년 또는 투기과열지구 8년. 80%니까 8년. 그 다음에 3번에 분양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그렇죠. 80% 미만. 그럼 인근지역 매매가 10억인데 7억 뭐 이렇게 싸게 분양받았다. 그러니까 얘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에 10년간 못 판다. 그럼 내날 60에 분양받았다. 70 될 때까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5, 8, 10 그게 딱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투기과열지구 외유지역이다. 368, 369는 또 그나마 괜찮은데 368. 그래서 그러면 될 거고 능력껏 하시고 그 밑에 공공택지 외유택지도 투기과열지구 똑같아요. 5, 8, 10. 그래서 5, 8, 10 따고 가로 비워놓고 물어보기 딱 좋은 거고. 그런데 이거하고 좀 전에 봤던 거주 의무기간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주 의무기간 그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100% 미만일 때 아니 80% 미만일 때 5년 100% 미만일 때는 3년입니다.
그래서 80% 미만 싸게 분양받았을 때는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100% 미만일 때는 3년. 그런데 전매 제한 기간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은 쌓일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80% 미만 10년, 8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8년, 그리고 100% 이상일 때는 5년. 아유, 그냥 복잡해 죽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주 의무 기간, 전매 제한 기간 확실하게 구분해갖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2번 수도권 외의죠. 비수도권도 딱 얼마 전에 개정되었고, 가로 2번의 그 밖의 경우 또 이게 그냥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다 3년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됐는데 복잡해져갖고 됐고, 그 위에 가로 1번 그거 하나만 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몇죠? 건설 공급하는 주택인데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 그거를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 출산 이런 거 장려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분양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줘요. 그거를 특별공급, 특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 그거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거는 이하에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특공 나오면은 다 몇 년이냐? 5년. 그 다음 맨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러면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까지도 다 전매 제한하니까 이제 모든 주택이 다 전매 제한 대상이 되고요. 자, 역시 박스에 보면 1번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밑에 신혼부부 특공, 그거는 5년. 그러니까 얘는 딱 공통이니까 종료할 수가 있는 거죠. 신혼부부 특공은 5년. 나머지 이외의 지역도 또 얼마 전에 개정돼갖고 완전 복잡해졌어요. 완전 복잡하게 쫙 나오는데 뭐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은 딱 핵심만 정리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가 일체 금지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100% 이상 5년, 80% 이상은 8년, 80% 미만은 10년이 됩니다. 5, 80.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특공, 그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라도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